엄마가 죽기 전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은지는 30년 만에 충격적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 검은 상복을 입은 30세 여성 은지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혼자 외로이 서 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꽉 쥐고 있다. 주변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큰오빠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당당하게 사업 관계자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둘째 오빠는 대학 동창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셋째 언니는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채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하지만 은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막내딸 은지에게는 어머니의 15억 유산 중 단 1%도 남겨지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발견한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가득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시간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살 은지가 첫째 언니의 피아노 발표회장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다. 무대 위에서 쇼팽의 곡을 연주하는 언니를 보며 은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공연이 끝나자 어머니는 언니를 자랑스럽게 안아주며 "우리 딸이 최고야" 라며 크게 소리친다. 그런데 과연 어머니가 정말로 은지를 차별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은지는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어머니에게 보여준다.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중에 봐줄게라며 그림을 대충 받아들고는 언니의 상장을 액자에 넣는 일에만 집중한다. 은지의 그림은 냉장고 문에 붙여지지도 못한 채 서랍 속으로 들어간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은지가 전교 1등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온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고 걸음걸이도 한껏 들떠 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큰오빠의 서울대 합격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큰오빠를 격려하고 있고 상 위에는 큰오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상장을 꺼내 보이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 은지야 공부 잘했네. 그런데 지금은 오빠 축하할 때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믿을 수 없게도 이런 차별이 무려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상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다. 성적이 우수해도 착하게 행동해도 은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늘 구석진 자리에 서야 했고 외식을 해도 혼자서만 어린이 메뉴를 시켜야 했죠. 형제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은지가 대학 진학 상담을 받고 있다. 진로 상담실에서 선생님은 성적으로 보면 서울 소재 사립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며 격려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대학 진학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의 반응은 차갑다. 사립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국립대 가면 되잖아. 반면 형제들은 모두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립대학과 해외 유학을 다녔다. 큰오빠는 연세대를 나와 미국 MBA까지 마쳤고, 둘째 오빠는 성균관대에서 공부하며 어학연수도 다녀왔다. 셋째 언니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기까지 했다. 그런데 왜 오직 은지에게만 이런 차별을 했을까요? 은지는 학자금 대출 서류를 작성하며 혼자 한숨을 쉰다. 대학 생활 내내 은지는 알바를 3개나 하며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어야 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말 카페 알바, 과외까지 하면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다. 똑같은 자녀인데도 은지만 유독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니까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죠. 대학을 졸업한 은지가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다.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룬 성취였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나 삼성 들어갔어.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지금 언니 임신 소식 들어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반면 둘째 오빠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몇 년 후 은지가 3년간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한다. 남자친구는 의사로 집안도 좋고 성격도 온화한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차별은 계속됐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차별에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형제들의 결혼식은 모두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은지의 결혼식 장소는 동네 예식장이었다. 혼수도 간소하게 해. 막내는 그냥 적당히 시집 보내는 거야 라는 어머니의 말에 은지는 또 한 번 마음이 아팠다.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은지 부부가 직접 부담해야 했다. 결혼 1년 후 은지가 첫 아이를 임신한다. 입덧이 심해 고생하는 은지를 돌봐줄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어머니는 첫째들 육아 도와주느라 바쁘다며 멀리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오고 은지는 진통을 겪으며 병원에 입원한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어머니는 지금 둘째 며느리 출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있다며 오지 않았다. 은지는 혼자서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는다. 큰아버지 격인 셋째 언니는 출산 3일 후에야 병원에 나타났고 어머니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미안하다. 다른 일 때문에 바빴다며 핑계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 모든 냉대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형제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머니가 한 달씩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다. 신생아 용품도 형제들 아이들에게는 최고급 브랜드로 사줬지만 은지 아이에게는 애는 다 똑같다며 저렴한 제품만 선물했다. 100일 돌잔치도 마찬가지였다. 형제들의 아이들은 호텔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지만 은지의 아이는 집에서 소박하게 치러야 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은지는 계속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은지의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어머니였기에 가족 모두가 당황한다.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말기 폐암 진단이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린다. 가족회의가 열리고 간병 문제가 논의된다. 큰오빠는 사업이 바쁘다며 회피하고 둘째 오빠는 해외 출장이 많다고 핑계를 댄다. 셋째 언니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런데 이때 벌어진 일은 모든 가족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간병은 은지의 몫이 된다. 은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가족 중 유일하게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간병한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은지는 마음이 아프다. 형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 뿐이었다. 어머니는 가끔 은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형제들 이야기만 하며 걱정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무시받았던 막내딸 은지만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은지를 가까이 불러 세운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말을 시작한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은지는 놀란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왜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묻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인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내 방, 화장대 뒤쪽을 잘 찾아보렴. 내가 다 알게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엄마가 평생 내게 못한 게 많구나. 하지만 엄마 마음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과연 어머니가 남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엄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애원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며 잠들어 버린다.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화장대 뒤쪽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은지.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간병을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조용히 숨을 거둔다. 새벽 4시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은지의 이름을 불렀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도 은지의 역할은 늘 그랬듯이 뒤실 처리였다. 형제들은 조문객 접대와 체면 칠해에만 신경을 쓸 뿐 실질적인 장례 준비는 모두 은지가 해야 했다. 장례용품 준비, 빈소 세팅, 음식 주문, 화환 정리까지 모든 것이 은지의 몫이었다. 큰오빠는 사업 관계자들이 많이 온다며 접대에만 집중했고, 둘째 오빠는 동창회 친구들과 인사해야 한다며 바빴다. 그런데 바로 이 장례식에서 가족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언니는 친구들이 조문 온다며 화장에만 신경 썼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은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각종 절차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웃 할머니들과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은지가 효녀다라며 격려해 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가장 정성스럽게 돌봤던 은지였지만 장례식에서조차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가족들이 어머니가 생전에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이 놓인 넓은 회의실에 형제들이 둘러앉는다. 모두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역력하다. 변호사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고인의 총 재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형제들의 눈이 반짝인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산 분배 내용을 발표한다. 큰아들 민수에게는 강남구 아파트와 사업장 건물 총 7억 원 상당을 증여합니다. 큰오빠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둘째 아들 준수에게는 주식과 예금 총 4억 원을 증여합니다.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인다.
셋째 딸 수진에게는 생명보험금과 귀금속 총 3억 원을 증여합니다. 셋째 언니가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인 은지에게 돌아간 유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은지 차례다.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한다. 막내 딸 은지에게는 어머니의 개인 소장품 일체와 조그만 화분 몇 개를 증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총 재산 15억 중에서 은지가 받은 것은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는 개인 소장품뿐이었습니다. 유산 분배가 끝나자 형제들은 은지를 둘러싸고 앉는다. 하지만 위로나 미안함 대신 나온 것은 차가운 말들이었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연다. 그래도 평생 엄마한테 정받고 살았잖아. 우리는 엄마가 엄격하셔서 늘 눈치 봤는데. 둘째 오빠도 거든다. 맞아. 그리고 내가 간병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지. 간병비 생각하면 오히려 많이 받은 거야. 셋째 언니는 더 직설적이다. 솔직히 말하면 막내는 원래 받을 게 별로 없어. 우리는 각자 가정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거든. 은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한다. 6개월간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병했는데 그것조차 당연한 일로 치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오빠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다. 그리고 엄마 방 정리하는 것도 내가 해야겠다. 개인 물품은 내 몫이니까 알아서 처리해. 형제들은 서로 어디서 식사할지 의논하며 자리를 떠난다. 은지만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남겨진다. 변호사도 미안한 표정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다. 30년간 받은 차별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무시당한 은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은지는 홀로 어머니의 방에 들어선다. 30년간 무수히 들어왔던 방이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진다. 어머니의 향이 아직 남아있는 방 안에는 옷장, 화장대, 서랍장이 그대로 놓여 있다. 은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린다. 내 방, 화장대 뒤쪽을 잘 찾아보렴. 은지는 먼저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즐겨 입던 한복들과 평상복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긴다. 그런데 어머니의 겨울 코트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열쇠가 나온다. 평범한 집 열쇠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특이한 열쇠다. 그런데 이 작은 열쇠가 은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열쇠에는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고 은지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다.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이 열쇠는 분명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은지는 어머니가 말한 화장대 뒤쪽을 다시 떠올린다. 혹시 이 열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은지는 옷장 정리를 멈추고 화장대 쪽으로 향한다. 이 열쇠는 분명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화장대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30년간 이 방에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공간들이다. 화장대 뒤쪽 벽을 자세히 보니 벽지가 약간 들떠있는 부분이 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화장대를 옆으로 조금 옮겨본다. 그러자 벽에 작은 사각형 모양의 윤곽이 드러난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난다. 30년간 이 방에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몰랐던 비밀 공간이었다. 금고에는 열쇠 구멍이 있고 은지가 발견한 열쇠가 딱 맞을 것 같다. 그 순간 은지는 어머니가 30년간 무엇을 숨겨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은지는 열쇠를 금고에 넣는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린다. 은지의 눈이 커진다. 작은 금고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두꺼운 봉투들, 여러 개의 통장,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다. 맨 위에는 사랑하는 은지에게라고 적힌 편지 봉투가 놓여 있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고 안을 바라본다. 어머니가 30년간 감춰왔던 비밀 금고. 그 안에는 은지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묵직한 현금 뭉치였다. 10,000원권 지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고무줄로 묶여 있다. 대충 세어봐도 5천만 원은 넘어 보인다. 그 아래에서는 여러 개의 통장이 나온다. 모든 통장의 예금주는 박은지다. 은지는 깜짝 놀라며 통장을 펼쳐본다. 첫 번째 통장은 은지가 태어난 1993년부터 시작된 적금 통장이다.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꾸준히 적금이 들어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2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다. 은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999년부터 시작해서 매월 30만 원씩 적립되어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통장도 모두 은지 명의로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시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돈이 저축되어 있다. 모든 통장을 합치면 총액이 3억 원을 넘는다. 은지는 통장을 보며 어리둥절해한다. 자신이 언제 이런 통장을 만들었을까? 아니다. 어머니가 은지 명의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어머니가 은지를 차별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30년간 은지만을 위한 비밀 적금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들 아래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온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다. 은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눈을 의심한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5평,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32평, 제주도 서귀포시 펜션 1동이 모두 은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등기일자를 보니 오피스텔은 15년 전, 아파트는 12년 전, 펜션은 8년 전에 등록되었다. 은지는 이런 부동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부동산 가격을 대략 계산해 보니 현재 시세로 총 12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강남 오피스텔은 현재 시세가 8억 원을 넘는 고급 물건이었다. 서류를 더 살펴보니 모든 관리비와 세금이 어머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었다. 심지어 펜션은 위탁 운영을 통해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까지 올리고 있었다. 그 수익금도 모두 은지 명의 통장에 적립되고 있었다. 은지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린다. 형제들이 받은 유산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이 이미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총 가치는 약 15억 원에 달했죠. 부동산 서류 밑에서 은지에게 쓴 어머니의 긴 편지가 나온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 은지에게 엄마의 진짜 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은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30년간 너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 편지를 읽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너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의 연기였다. 내가 가장 착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려주고 싶구나. 그런데 편지에 적힌 내용은 은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된다. 내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만약 내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너를 질투하고 시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차별하는 척하며 이들로부터 너를 보호했다. 은지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진다. 30년간 자신을 차별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행동이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니. 내가 너를 차별한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은지야, 엄마는 내 형제들의 진짜 모습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큰오빠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둘째는 고등학교 때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쳤다. 셋째 언니는 대학교 때 학비를 받아놓고 옷 사는데 다 써버렸지. 은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모두 돈만 밝히고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고 돈보다는 정을 소중히 여겼다. 편지는 어머니가 형제들을 어떻게 관찰해 왔는지 자세히 적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30년간 관찰한 형제들의 진실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사업을 한다며 돈만 달라고 했고, 둘째는 투자한다며 거짓말을 했으며, 셋째는 해외여행 간다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일찍이 형제들의 이기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은 질투와 시기로 너를 괴롭혔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차별하는 척하며 30년간 연기를 해왔다. 편지의 내용에 은지는 말을 잊지 못한다. 어머니가 형제들의 이기적인 성격을 일찍이 파악하고 은지를 지키기 위해 30년간 연기를 해왔던 것이다. 편지의 후반부에는 어머니의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은지야, 엄마는 30년간 너만을 위한 재산을 모아왔다. 공식적인 유산은 형제들에게 주고 진짜 재산은 너에게만 남긴다. 이것이 엄마의 계획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비밀을 형제들에게 알리지는 마라.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도와주되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가거라. 편지는 계속해서 은지의 미래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되 절대 사치하지는 마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바란다. 그것이 엄마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다. 30년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며 상처받았을 내 마음을 생각하면 엄마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 엄마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넌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사랑한다, 은지야. 편지를 다 읽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은지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30년간 자신을 차별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모든 것이 은지를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서러움이 모두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은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형제들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머니의 예측은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2주 만에 큰오빠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 주식 투자에 뛰어든다. 둘째 오빠는 예금을 모두 현금화해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건넨다. 셋째 언니는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들이며 과소비에 빠져든다. 은지는 어머니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한편 형제들은 은지가 받은 개인 물품에 대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큰오빠가 전화를 걸어 혹시 엄마가 뭔가 더 남긴 거 없냐? 엄마 방에서 찾은 게 있으면 형들한테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떠본다. 은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6개월이 흘러 어머니의 예측은 현실이 된다. 큰오빠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고 둘째 오빠는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는다. 셋째 언니도 과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 형제들은 하나둘씩 은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라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지켜본다. 어느 날 큰오빠가 은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한다. 은지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차별했다. 엄마 간병할 때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유산 분배 때도 너무 이기적이었다. 둘째 오빠와 셋째 언니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은지가 내린 결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형제들을 돕기 시작한다. 큰오빠의 빚을 갚아주고 둘째 오빠에게는 새로운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셋째 언니에게는 아이들 교육비를 도와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익명으로 해서 형제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모른다. 은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조용히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힘쓴다. 평생 차별받았지만 은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은지가 유산을 나눠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